강원도 설악산 자락 아래 고산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지인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지만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순박하고 인심이 깊었다. 그 고산 마을 가장 끝자락, 소나무 숲을 지나야 나오는 낡은 초가집 한 채, 그 집에 장도훈이라는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도훈은 젊은 시절 성실한 농부로 이름났고 마을에서는 그를 두고 말이 없지만 속 깊은 사람이라 불렀다. 아내와는 혼인을 맺은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고 이후로는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다. 그의 아내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던 미인이자 살림도 야무졌던 여인이었지만 역병이 돌던 겨울 끝자락에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그날 밤 도훈은 마당에 눈을 쓸고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큰아이 민수는 그때 겨우 6살이었고 막내 진우는 젖을 갓댄 3살이었다. 어린 두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울다 잠들었고 도훈은 텅 빈 이부자리 옆에 아내의 베개를 꼭 끌어안고 울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큰 소리로 웃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 두 아들은 도훈의 품 안에서 자라났다. 그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 밥이 없어도 물에 밥을 말아 나눠 먹으며 아이들을 먼저 먹이고 아이들 옷이 해지면 밤마다 촛불 밑에서 바느질을 해 키웠다. 마을 어귀에 있는 김노인은 언젠가 도훈이 쌀 한 줌을 들고 와 겨울을 날 양식이 없다며 조심스레 내민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은 조용하지만 저렇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없다니까. 도훈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논 한마지기를 팔았다. 그 논은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몰라도 된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야지. 그렇게 도훈은 봄이면 논에서 겨울이면 나무하러 산으로 다니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어느 해 겨울 큰아이 민수가 18이 되었을 무렵이다. 마을 서당 훈장님이 주선한 인연으로 민수는 양양읍의 대장장이 집딸 수진과 혼례를 올렸다. 수진은 눈이 부리부리한 단정한 아가씨로 첫날 시아버지를 보고는 두 손을 꼭 모아 정중히 인사했다. 아버님, 부족하지만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도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 안에 들어와 혼자 눈가를 닦았다. 그리곤 혼례가 끝난 다음 날 빈방에 남아있는 큰아이의 짐 한 귀퉁이를 만지작거리며 홀로 술 한 잔을 기울였다. 그로부터 2년 뒤 둘째 진우도 속초의 한 의원 딸 혜진과 혼례를 치렀다. 혜진은 부친에게 한의학을 배운 총명한 아가씨였고 시댁이 가난하다는 소문을 듣고도 부자는 마음에 있다 고 말하며 시집을 왔다. 두 며느리는 모두 착하고 성실했으며 도훈은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도훈의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며느리들이 각자의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부모 품을 떠나 제 삶을 찾아갔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도훈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어찌 이렇게 먼저 가버려서 나만 남겨두었소? 도훈은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아내가 흰 한복을 입고 마당 끝에 서 있었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꿈에서조차 울었다. 이듬해 봄, 진우가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 집에서 내 어미랑 살았고 너희 둘을 키웠다. 이 집을 떠나면 나는 내 삶을 잃는 것과 같다. 그래도 혼자는 외로웠다. 마을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장담 그는 이야기, 자식 흉보는 이야기로 북적댔지만 도훈은 늘 혼자였다. 장터에 나가면 젊은 상인들이 웃으며 팔던 떡, 찹쌀경단 같은 것들도 마음이 허전한 그에게는 딱히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그저 집에 와서 고요한 방에 앉아 말없이 김이 빠진 숭늉을 마셨다. 어느 날 저녁 마을 공동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도훈은 우연히 곳이 할머니를 마주쳤다. 도훈 아재, 혼자 밥 해드시기 힘들지 않소? 익숙합니다. 밥이야 대강 해먹으면 되지요. 그러다 병나요. 혼자 오래 사는 것도 탈이요. 나도 혼자 살아봐서 아오. 고씨 할머니는 장날이면 늘 도훈에게 나물 한 접시, 청국장 한 덩이를 챙겨주곤 했다. 도훈은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것들을 조심스레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방에 앉아 조용히 상을 차리고는 잘 먹겠습니다. 라는 혼잣말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이런 삶이 어느덧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도훈의 머리칼은 어느새 눈처럼 하얘졌고 손마디는 굳어 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이 되면 일어나 닭장 문을 열고 장작을 패고 텃밭을 가꾸었다. 아이들이 보내주는 쌀과 장류, 약재 등으로 생활은 그럭저럭 유지되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요한 마을 고산에 낯선 여인이 들어왔다. 머리에 보자기를 두르고 손에는 나무 바구니를 든 채 문 앞에 선 그 여인은 도훈에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마을에서 화장수 좀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도훈의 단조롭고 조용했던 삶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한 봄 아침이었다. 고산 마을 뒷산의 매화는 절정을 지나 꽃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고 마당 끝에서 자라던 조팝나무는 흰 꽃을 머금은 채 바람에 살랑거렸다. 장도훈은 평소처럼 마당 한가운데 놓인 멍석 위에 나뭇가지를 말리며 앉아 있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갈했다. 그 순간 대문 너머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집에 누구 계신가요?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당으로 들어오는 여인은 맑은 하늘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가지런히 틀어올려 은비녀로 고정해 두었으며 손에는 얇은 나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다소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매는 또렷하고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맴돌았다. 화장수랑 머리기름 좀 팔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 알고 계신가 해서요. 도훈은 놀란 듯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시골까지 다니며 장사를 하다니? 보기엔 장안에서 잘하신 분 같구먼. 어찌 이런 고생을 하시오? 여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지요. 예전에는 저도 단정한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그런데 사람 팔자가 참 묘하지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마을에서 마을로 떠돌게 되더라고요. 도훈은 말을 아꼈다. 그녀의 눈빛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당에 놓인 낮은 평상에 마주 앉게 되었고 도훈은 집안에서 차를 우려와 찻잔을 내놓았다. 이름이 선미예요. 남들한텐 그저 화장품 장사꾼이지만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찻잔을 들었고 도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것을 보았다. 본래 일하지 않던 손이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손끝이 여리지만 손등은 햇빛에 거칠게 그을려 있었고 손톱 아래는 어딘가 흙빛이 남아 있었다. 차를 마시던 도중 선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예전엔 강릉 쪽에서 포목점을 하는 집안에 잠깐 살았어요. 사촌 언니가 저를 데려다 키웠죠. 근데 그 집에서 시집을 보내려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일이 좀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소? 그 집 아들이 저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왔지요. 그 이후로 어디 하나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도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그 말 속에는 인연을 거절한 대가로 떠도는 삶을 택했다는 그녀 나름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선미는 자연스럽게 도훈의 집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묵겠다고 했지만 그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그녀는 떠날 기색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쌀뜨물을 받아 장독대 옆에 붓는 일까지 스스로 했다. 쌀뜨물은요, 항아리에 붓는 게 제일 좋아요. 장마디 깊어진대요. 그 말에 도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미는 새참도 손수 챙겨왔다. 어느 날엔 고구마와 된장에 절인 마늘장아찌를 써왔고 또 다른 날엔 무나물과 계란지단을 정갈하게 곁들인 도시락이었다. 도훈은 일하다 말고 새참 보자기를 푸는 순간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한 번은 마을 고개를 넘은 뒤 도훈이 자주 들르는 우시장 옆 국밥집에서 선미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그녀가 그곳에서는 국밥집 주인과 살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국밥집 주인은 그녀를 보며 지난번에 도와주신 그 일은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말하며 절을 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묻자 선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저 고깃국에 들어갈 파 한 단을 사러 갔던 건데요. 그날 장에 늦게 온 주인이 며느리 대신 혼자 장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파값을 깎아주려던 할머니가 못 오셨다고 속상해하길래 제가 대신 말 좀 잘해드렸죠. 이렇듯 그녀는 자잘한 이야기 속에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말수는 많지 않지만 어디서든 자신만의 자리를 만드는데 서툴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날 마루 밑을 정리하던 선미가 오래된 장화를 꺼내왔다. 도훈의 발보다 작았지만 그녀는 장화 안쪽을 덧대어 다시 신을 수 있게 손수 고쳐주었다. 버리긴 아까워서요. 예전엔 이렇게 고쳐 신는 재미로 살았죠. 그 말에 도훈은 장화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졌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부엌의 항아리 뚜껑을 두드렸다. 도훈은 부엌 쪽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 슬며시 다가갔다. 선미는 그곳에서 붉은 고구마를 삶고 있었고 부엌 바닥엔 따끈한 담요가 깔려 있었다. 이런 밤엔 달달한 고구마에 숭늉 한 잔이 최고예요.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의 며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도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그릇을 들고 그녀 옆에 앉았다. 그 밤 술도 없었고 노랫소리도 없었지만 도훈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누군가와 밤을 나누고 있다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위안이었다. 선미가 고산 마을 장도훈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들어서 있었고 집 뒤 감나무에는 어린 열매가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했다. 도훈은 새벽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고 선미는 그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그러는 사이 둘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조용한 정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도훈은 유난히 피곤한 기색으로 밥상 앞에 앉았다. 선미는 눈썰미 있게 그의 얼굴을 살폈다. 밤에 잠 설쳤나요? 눈 밑이 많이 부었네요. 뒤척이긴 했지. 꿈을 꿨어.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님 꿈을. 무슨 꿈이었어요? 그냥 마루에 앉아 계셨지. 아무 말 없이. 나를 보고 계시더라고. 선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된장국을 그의 그릇에 더 떠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작은 묘향산 약초시장에서 어렵게 구한 산수유와 감국꽃을 말려 다려주었다. 이 차 마시면 잠도 편하게 들고 꿈자리도 밝아져요. 도훈은 차를 마시며 묘하게 따뜻해진 마음을 느꼈다. 몇 년째 혼자 지내오며 생긴 외로움과 공허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한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 도훈은 마을 공동 논두렁을 정리하다가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마침 도시락을 들고 오던 선미가 그를 발견하고 불이 나게 뛰어가 그늘로 끌어냈다. 마을 약초꾼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물에 소금을 타서 조금씩 입에 넣었고 냉수로 손발을 닦아 체온을 낮췄다. 그날 밤 도훈은 선미에게 물었다. 그땐 참 놀랐겠지? 네, 너무 놀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버리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도훈은 그녀의 그런 말에 울컥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오래도록 선미의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을에서는 둘 사이에 대해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선한 시선이었다. 특히 할머니들 사이에선 이런 말까지 돌았다. 선미 그 아가씨 말이야. 예전 장터에서 들은 바로는 서울서도 산 적이 있댄다더라. 그런 사람이 시골에 내려와 살기 쉽지 않은데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래도 장도훈 영감하고 참 잘 어울려. 밥 같이 먹고 빨래 같이 넣는 거 보면 부부처럼 척척 맞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삼복맞이 풍년 기원 잔치였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아이들은 윷놀이판을 벌이고 어르신들은 집신 삶기 대회를 했다. 선미는 마을 어르신들께 직접 만든 보리강정과 모시딥떡을 내놓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대했다. 그날 밤, 도훈은 선미에게 물었다. 오늘 하루, 어땠소? 신기했어요. 서울에서는 저런 잔치를 본 적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가족처럼 보였어요. 이젠 자네도 우리 마을 사람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었지. 그걸 모르는 건 자네뿐이요. 그 말을 들은 선미는 눈시울을 붉혔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던 세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날들이 스쳐갔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마루 끝에 앉아 감나무에 걸린 반달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또 하나의 기억은 추석을 앞둔 어느 늦여름에 있었다. 선미는 조용히 방 안에 있던 도훈의 오래된 두루마기를 꺼내 손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해진 소매를 덧대고 단추도 새 것으로 바꿨다. 도훈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 옷, 몇 년째 그대로 두었는데? 이젠 명절에도 누가 와서 챙겨줄 사람은 없으니 제가 해드리는 게 맞죠. 도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추석 당일, 아침상을 차린 선미는 도훈과 함께 정갈한 차례상을 준비했다. 상 위엔 그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북어찜과 아내가 살아생전에 자주 만들던 들깨미역국이 놓였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남의 제사에 참여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럴 리 없지. 당신도 이 집의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날 저녁, 선미는 처음으로 도훈의 방에 함께 누웠다. 서로의 손등이 닿았을 때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러웠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감잎이 바람에 부딪히며 바스락거렸다. 도훈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살아온 날 중에 오늘처럼 마음이 평온했던 날은 드물었소. 저도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 편안한 밤은? 그 말에 둘은 말없이 웃었다. 추석달이 밝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녘 달기 울기 전에 도훈은 눈을 떴다. 세수를 하고 장독대 옆으로 가 김치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어제 넣어둔 생채가 적당히 익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집안이 썰렁하게 느껴졌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밥솥엔 밥이 없었고 방 안도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선미가 벌써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있을 시간이었다. 도훈은 괜히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다가 마루 위에 놓인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손에 든 쪽지는 작고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무겁고도 조심스러웠다. 서방님, 갑작스레 사라져 죄송합니다. 오래전 풀지 못한 일이 있어 잠시 다녀오려 합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꼭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도훈은 말을 잃었다. 동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그저 잠깐 친정 쪽 일이라 나갔다네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하지만 아침에 밥을 혼자 지어 먹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또 이렇게 혼자 남는 건가? 선미는 어디로 간 걸까? 무슨 사정인지 물을 새도 없이 훌쩍 떠나버린 그녀를 떠올리며 도훈은 며칠째 장에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었다. 어떤 이는 양양장터에서 본 것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속초 근처에서 비슷한 여인을 봤다고도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해들은 이야기일 뿐 확신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설이 다가오던 어느 추운 아침이었다. 도훈이 마당에 눈을 쓸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차 소리와 함께 익숙한 걸음소리가 귀를 울렸다. 돌아보니 문 앞에 선미가 서 있었다. 짙은 남색 두루마기에 담요를 둘둘 감고 고개를 조심스럽게 숙인 채였다. 늦었죠. 그래도 돌아왔어요. 도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든 보자기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이번엔 오래 있다가? 선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선미는 도훈에게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강릉에서 함께 장사를 하던 옛 지인이 그녀가 고산에서 정착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돈을 요구하며 그녀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위협했고 선미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급히 떠난 것이었다. 무서웠어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근데 왜 돌아왔어? 서방님이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이번엔 도망 안 가요? 그 말에 도훈은 처음으로 선미를 꼭 안아주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이후 두 사람은 마을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처음엔 놀란 기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둘이 원래 그랬지라는 듯 받아들였다. 봄이 오기 전 마을 할머니들 모임에서 선미가 김치찌개를 끓여왔다. 무쇠솥에 끓인 진한 국물에 돼지고기 대신 황태와 묵은지를 넣은 담백한 찌개였다. 모두가 한 입 먹고는 감탄했다. 이런 국물은 요즘 여인네들이 흉내 못 낸다니까. 장도훈 영감 복도 많지? 저런 손맛 가진 여인이랑 살다니. 그날 이후 선미는 마을 모임에도 초대받고 김장을 함께하고 마을 행사에 찹쌀떡도 내놓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도훈과 함께 장을 보러 읍내에 갔는데 선미가 자꾸 발길을 멈추고 이 가게 저 가게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다. 사고 싶은 게 있나?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여기서 걷는 게 좋네요. 서방님이랑 같이. 그 말에 도훈은 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그럼 다음에도 같이 걸어요. 여긴 우리 동네잖소. 그날 저녁 선미는 오래전 엄마가 물려줬다는 작은 금반지를 도훈에게 내밀었다. 이건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를 처음으로 누구의 여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니까. 도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반지를 다시 그녀 손가락에 껴주었다. 그냥 나랑 평생 같이 있어줘요. 그 순간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선미는 도훈을 위해 새로 지은 하얀 저고리와 회색 바지를 내어주었다. 설이 지나고 처음 맞는 마을 제사에 함께 가기 위해서였다. 도훈은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말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옷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새 옷이요. 이젠 제가 해드릴게요. 네 해. 고산의 봄은 언제나 늦게 온다. 하지만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하고 일찍 찾아온 듯했다. 장도훈의 집 앞 감나무에는 여느 해보다 일찍 초록싹이 돋았고 부엌 앞 화단에는 선미가 심어놓은 진달래 모종이 제법 자리 잡고 자라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정식 혼례 없이 살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는 그들을 부부로 불렀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선미를 장 아줌마라 불렀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다 배고프면 이모, 물 좀 주세요 하며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느 날이었다. 동네 아이 하나가 넘어져 무릎이 깨져 울며 달려왔다. 선미는 부엌에서 익던 미역국 불을 줄이고 재빨리 나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고, 많이 아팠니? 괜찮아. 이모가 된장 바르면 괜찮아질 거야. 된장을 얇게 펴발라 헝겊으로 감싸자 아이는 울음을 멈췄다. 그 모습을 창밖에서 본 도훈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참 사람 하나 잘 들였네. 그러던 어느 주말 도훈의 큰아들 장우식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예고 없이 집을 찾았다. 선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정중히 인사를 했지만 우식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일이 생기셨습니까? 도훈은 조용히 대청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마당에 바람이 불어 진달래 잎이 흩날렸다. 도훈은 가만히 아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밥 지어 먹고 혼자 김장을 하고 혼자 명절 보낸 지가 12년이다. 내가 가끔 와서 챙겨주긴 했지만 결국 나는 매일 혼자였지. 그래도 사람이란 누군가가 밥상 앞에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는 힘이 생긴단다. 그날 저녁 손자 하진이와 선미는 부엌에서 함께 계란찜을 만들었다. 선미는 하진이에게 계란을 톡톡 깨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하진이는 신이 나서 소금도 뿌려보았다. 이모,
이거 할머니가 해주던 말이랑 똑같아요. 우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며칠 후 돌아가며 선미에게 말했다.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봄이 지나 초여름이 되자 선미는 도훈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서방님, 우리 작게 혼례를 올려보면 어떨까요? 도훈은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다 정리된 듯하니 조용하게라도 하자꾸나. 혼례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마을 이장님 댁에서 소반을 빌리고 도훈은 직접 지프로 꽃장식을 엮었다. 선미는 시어머니 유품 중 하나인 분홍색 저고리를 꺼내 수선했다. 혼례 당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장도훈의 집으로 모였다. 평소엔 조용한 마당이 이웃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대청에는 수육과 나물, 선미가 직접 담근 식혜가 놓였다. 아이들은 진달래잎으로 종이접기를 하며 놀았다. 주례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고할머니가 맡았다. 할머니는 주례사가 끝난 뒤 조용히 덧붙였다. 이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의지로 맺어졌습니다. 그런 인연이 더 깊고 오래가는 법이지요. 혼례가 끝난 뒤 선미는 작은 종이함 하나를 도훈에게 건넸다. 이건 제 어머니가 혼례날 저에게 주셨던 비녀예요. 원래는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오늘만큼은 꺼내고 싶었어요. 도훈은 비녀를 조심히 받아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며 말했다. 이 비녀보다 더 귀한 사람을 내가 얻었소? 며칠 뒤 장우식 내외는 손편지를 보내왔다. 아버지, 선미 어머님. 혼례를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저희 집에도 꼭 놀러 오세요.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그 편지를 읽은 선미는 처음으로 도훈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젠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도훈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날 밤 도훈은 혼례 이후 처음으로 선미의 이름을 불렀다. 선미야. 네, 서방님.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그동안 외롭게 했던 시간들. 이제 함께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창밖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대지의 먼지를 씻어내듯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의 상처마저 부드럽게 덮어주는 듯했다. 혼례를 올린 이후 장도훈과 선미는 예전보다도 더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갔다. 봄비가 지나간 뒤 파릇파릇 돋아난 들풀처럼 두 사람 사이에도 묘한 생기와 온기가 퍼졌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레 그들을 부부로 받아들였고 아이들은 선미를 할머니라 부르며 귤을 달라고 찾아오곤 했다. 그해 여름, 선미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처음엔 더운 날씨 탓이라며 넘기려 했지만 이틀 연속으로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오자 도훈은 곧바로 그녀를 강릉 시내의 병원으로 데려갔다. 괜찮아. 난 늘 이런 식이었어. 예전엔 약 없이도 버텼는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지.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병원에서는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많이 취해야 했다. 퇴원 후 선미는 집안일 대부분을 내려놓고 하루에 한두 번씩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도훈은 매일 아침 직접 죽을 쓰고 약을 챙기며 그녀를 돌봤다. 서방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내 할 일이야. 당신이 사라져야 나도 살지. 어느 날은 선미가 앉아있는 마당에 마을의 고할머니가 들렀다. 이웃집서 얻은 오미자차를 건네며 말했다. 아가씨,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지는 법이야. 예전에 내 남편이 중풍 앓고 있었을 때 하루는 웃으면서 감자전 부치다 정신을 차렸지. 아,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구나 싶더라고. 그날 저녁, 선미는 오랜만에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국을 끓였다. 도훈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부엌에 있는 것만으로도 집이 살아있는 것 같소? 며칠 후 장우식이 손자 하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 하진이는 어릴 때 봤던 선미를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옥수수전 부치는 거 배워보고 싶대요.
할머니가 제일 잘한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선미는 하진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옥수수 알갱이를 손으로 하나하나 떼며 전을 부쳤다. 해가 지고 나서야 냄비 뚜껑 위에 전을 올려놓고 둘은 함께 웃으며 맛을 보았다. 이 맛, 도시에서는 못 먹는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도훈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우리가 남은 생에 지켜야 할 평화구나. 시간이 지나며 선미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얼굴에 웃음이 자주 머물기 시작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녀는 무릎 담요를 덮고 마루에 앉아 도훈에게 물었다. 서방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내가 화장품 팔러 다닌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기억나지? 그때 왜 그런 얼굴로 고생하며 다니냐고 했던 게 내가 한 말이었지. 맞아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누가 그런 말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난 늘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이제는 아니잖소. 내 인생에 머무는 사람이 됐잖소. 선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강릉의 중앙시장에 갔다. 된장, 말린 무청, 숟가루를 사러 간 김에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노포식당에서 국수를 한 그릇 나눠 먹었다. 종업원이 물었다. 두 분은 몇 년 되셨어요? 딱 봐도 오래된 부부처럼 다정하신데. 도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30해 가까이 멀리 돌아와서야 만나게 된 부부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훈은 시장에서 사온 1,000원짜리 비녀 하나를 선미에게 건넸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당신 머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미는 말없이 그 비녀를 머리에 꽂고 손거울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기도 하네요. 초가을이 되어 감나무가 붉게 물들 무렵 도훈은 마당에 작은 평상을 만들었다. 저녁마다 그곳에 나란히 앉아 국화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도 없이 조용한 집에서 바람소리, 벌레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결을 들으며 살았다. 추석 전날 밤, 선미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서방님, 혹시 나 먼저 떠나게 되면 우리 사진들 다 태워주세요. 좋은 기억은 마음에만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도훈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그건 안 될 것 같소? 난 매일 사진 보면서 살고 싶으니까. 그날 밤, 선미는 도훈의 손을 꼭 붙잡고 잠들었다. 창밖에서는 초승달이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장독대 옆에는 감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대단한 사건은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기적 같았고 두 사람은 그 평범한 하루에 깊이 감사하며 살았다. 고산에 첫눈이 내린 날, 장도훈은 마당에 나가 눈 쌓인 장독대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오히려 마음 깊숙한 곳의 감정을 자극했다. 집 안에서는 선미가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고 그 향기가 문틈을 타고 마당까지 흘러나왔다. 서방님, 바람 드니까 들어오세요. 감기 걸려요. 그 부름에 도훈은 고개를 돌려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말에는 이제 익숙한 정이 스며 있었고 그 정은 긴 세월 혼자 살아온 도훈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주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 회관 앞 게시판에 이상한 공지가 붙었다. 고산 뒷산 일부가 외지 개발업자에게 팔렸다는 내용이었다. 개발자 측은 그 자리에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다. 일부는 땅을 팔면 노후가 편해질 것이라며 환영했고 일부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어찌 팔 수 있느냐며 반대했다. 도훈은 조용히 뒷산 자락에 올라가 오래된 감나무 옆에 앉았다. 그 나무는 도훈의 아버지가 심었고 어린 시절 도훈이 나무 위에서 놀다 떨어져 팔이 부러졌던 기억도 있었다. 그 나무 아래서 그는 처음으로 선미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녀가 병에서 회복된 후 처음으로 외출한 곳도 바로 여기였다. 집에 돌아온 도훈은 선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나 땅 안 팔 거야?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땅은 당신 기억이니까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기억은 한 번 사라지면 못 돌아와요. 며칠 뒤
마을에서 개발 반대 서명을 돌리기로 했고 도훈은 선뜻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일로 개발을 찬성하는 몇몇 주민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뒷산 일부는 보존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며 개발은 미뤄지게 되었다. 그 일이 정리된 후 선미는 오래된 천 조각들을 꺼내 조그만 손수건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바느질로 감잎, 오동나무, 감나무 열매 모양을 수놓으며 마을 어르신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요량이었다. 이 손수건 받으면 고산의 계절을 한 조각 품고 다니는 기분일 거예요. 그 말이 소문이 퍼져 마을 어르신뿐 아니라 읍내 카페 주인, 초등학교 교사들까지 선미의 손수건을 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선미를 고산의 이모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걸 도훈이 알려주자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어릴 적에는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누가 불러주는 이름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맙죠. 그 무렵 도훈은 마을 도서관이 발간하는 개간 문집에 짧은 산문을 기고하게 되었다. 그의 글은 주로 고산의 사계절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선미와의 일상을 담은 것이었는데 그 담백한 문체에 독자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연락이 잇따랐다. 문집에는 다음과 같은 글도 실렸다. 우리 마당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가 줄어든다. 그래도 나는 해마다 그것을 기다린다. 이젠 열매보다 그 기다림이 더 소중해졌다. 글을 읽은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학교 문예반에 도훈을 초청했고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선미와 함께 강당에 갔다. 그곳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 가장 적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건 70이 넘어서였거든요. 학생 중 한 명이 질문했다. 선생님은 지금이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도훈은 선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매일 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지금 평생 중 가장 따뜻한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고산 할아버지와 이모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작은 사진전이 열렸다. 사진은 대부분 선미가 손수 찍은 도훈의 뒷모습, 장독대 옆에 국화꽃, 겨울볕 아래 책을 읽는 오후 같은 소소한 일상이었다. 전시장에 온 한 관람객이 이렇게 적었다. 이곳에선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그 느림 속에서 삶의 결이 느껴진다. 어느 겨울밤, 선미는 따뜻한 담요를 펴며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마 금세 싸우고 헤어졌겠지? 왜요? 그땐 내가 너무 성미가 급했거든. 지금처럼 다 들어주진 않았을 거야. 하긴 나도 그땐 자존심만 셌으니까. 결국 지금이 맞는 시기였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마루 밖에서는 눈이 소복히 쌓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약한 난로 소리와 이불 속 숨결이 고요히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렇게 그 겨울 장도훈과 선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손끝만 스쳐도 전해지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부의 모습이었다. 고산마을의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 장도훈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동이 틀 무렵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마당 가장자리 복수초가 노랗게 피어난 것을 보자 봄이 정말 오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다. 선미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꿈결 같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고 안방 옆 작은 방에서는 누군가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이제 이 집의 막내, 미래의 움직임이었다. 미래는 고아였다. 몇 달 전 마을에서 존경받던 박 이장이 아내와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함께 살고 있던 8살짜리 아이가 남겨졌다. 고모라 불리는 먼 친척이 임시로 데리고 있었지만 도시로 돌아갈 형편이 되지 않아 이장을 대신할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야 했다.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아이, 우리가 데려오면 안 될까요? 도훈은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젊지는 않지만 아이가 외롭지 않게는 해줄 수 있을 거요. 며칠 뒤 미래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장도훈과 선미의 집으로 들어왔다. 첫날 아이는 말수가 거의 없었다. 식사 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반찬을 조심스럽게 집었다.
선미는 그 모습이 예전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마음이 아렸다. 괜찮아. 여기선 누구도 널 떠나보내지 않아. 그 말이 미래의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린 듯 아이는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도훈은 괜히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내가 어릴 땐 감나무 위에서 떨어져서 울기도 했지. 울음은 나쁜 게 아니야. 울 수 있을 때 우는 게 좋은 거지. 그날 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서 잤지만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한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미래는 선미가 만든 부침개를 2장이나 먹었고 식사 후에는 도훈이 썰어둔 나무 조각을 함께 쌓아 화로 주변을 정리했다. 며칠이 지나자 미래는 마을 아이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다. 특히 옆집 꽃신의 손녀 은지가 자주 놀러오며 둘은 감히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조그만 종이에 오늘은 된장국 맛있었어요. 같은 글꼴을 써서 감잎에 싸마루 밑에 숨기는 시기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 미래의 그림은 커다란 나무와 그 아래에 앉은 2명의 어른, 그리고 한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제목은 나의 집. 선생님이 그림 앞에서 물었다. 이 그림 속 사람은 누구니? 미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요. 이제 우리 셋은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은 선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훈은 뒤에서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봄이 무르익자 미래는 직접 화단에 작은 화초를 심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흙을 고르고 물도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줬다. 어느 날은 마을 이장이 새로 뽑힌 김씨가 집에 찾아와 물었다. 그 아이 정말 잘 적응하는 것 같네요. 정을 많이 주시나 봅니다. 선미는 대답 대신 미래가 적어 붙여둔 작은 종이를 가리켰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나의 봄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 문장을 본 김 이장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인사하고 돌아갔다. 그해 여름, 도훈은 미래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주었다. 중고지만 상태가 좋았고 바구니에는 선미가 직접 짠 꽃무늬 덮개가 덮여 있었다. 자전거를 받은 날, 미래는 처음으로 선미의 팔을 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밤, 선미는 도훈에게 말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같아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우리 집이 웃음을 되찾았지. 가을이 다가오자 미래는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기 과제를 받았다. 아이는 직접 그린 가족 나무에 장도훈, 할아버지, 최선미, 할머니, 장미래, 딸이라 적었다. 선생님은 이름을 보며 물었다. 이름이 같은 걸 보니 입양이 된 거구나?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히 말했다. 네, 저에겐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이후 마을 축제 때 도훈 가족은 전통 된장찌개, 부수를 맡게 되었다. 미래는 손님에게 된장찌개에 감자 넣은 집은 여기밖에 없어요 라며 웃었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축제 마지막 날 마을 방송에서 사연 하나를 읽었다. 장미래 어린이는 말합니다. 사랑은 이름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이 고산의 자랑입니다. 그날 밤 도훈은 마당에서 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 아이가 내 마지막 인생 선물인 것 같구나. 그리고 선미는 곁에 앉아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선물 오래오래 잘 간직합시다. 고산의 밤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한 가족은 천천히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고산마을의 공기는 더욱 투명해졌다. 해질녘 이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 속에 떨어진 낙엽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집집마다 장독대 위에는 국화 한 송이씩이 꽂혀 있었다. 장도훈은 마당 한쪽에서 감을 깎고 있었고 선미는 감잎을 따서 말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올해도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다. 미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배낭을 내려놓고 도훈 옆에 앉았다. 어깨 너머로 감을 깎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감 깎는 거 언제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어릴 땐 감을 너무 좋아해서 감나무 밑에서 하루 종일 놀았지.
근데 너처럼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구나. 그럼. 저도 나중에 누가 감 깎는 거 물어보면 할아버지한테 배웠다고 말해야겠네요. 도훈은 그 말에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리고 깎은 감은 꼭 나누어 먹는 거라는 것도 같이 알려주렴. 그날 저녁, 미래는 감을 예쁘게 썰어 그릇에 담고 선미에게도 나눠주었다. 선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감정이 북받쳤다. 작년만 해도 말없이 숨어 울던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기특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작은 북카페가 문을 열었다. 젊은 부부가 도시에서 내려와 창고를 개조해 만든 이곳은 어르신들에겐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쉼터가 되고 아이들에겐 그림책이 있는 작은 도서관이 되었다. 미래도 주말마다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 책 정리를 하거나 꼬마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어느 날 북카페 주인인 민지 씨가 도훈 내외를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혹시 미래를 인터뷰해도 될까요? 저희가 매달 한 명의 마을 사람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드는데요. 미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미래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민지 씨는 복도에서 도훈에게 말했다. 미래가 말하길 자신은 어릴 때 외롭고 조용한 나무였는데 지금은 옆에 다른 나무들이 자라서 숲이 됐대요. 그 숲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이래요. 도훈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도훈은 선미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쓴 짧은 수필이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데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더 오래 걸리는 건 그 나무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일이다. 선미는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 글은 다음 달 북카페 벽에 걸렸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미래는 도훈과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갔다. 낙엽을 밟으며 올라가던 중 미래가 갑자기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할머니 말고. 도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걸음을 멈추고 작은 바위에 앉으며 대답했다. 있었지. 아주 오래전 전학 온 소녀였는데 한 학기만 있다가 다른 데로 전학 갔단다. 말은 많이 못했지만 그 애가 떠나던 날은 유난히 하늘이 파랬던 게 아직도 기억나. 미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그 기억을 갖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뜻한 것 같아요.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땐 노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훈은 늘 품에 품고 다니는 작은 노트에서 펜을 꺼내 미래에게 하나의 글거를 적어주었다. 기억은 묻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란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미래는 말했다. 그럼 저도 언젠가 제 기억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겨울이 다가오자 선미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미래의 친구들에게 줄 목도리를 만들기로 했다. 하루에 한 줄씩, 일주일이면 하나씩 완성되었다. 미래는 그런 선미를 보며 종종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실로 사람 마음을 감싸요. 그리고 12월에 첫눈이 내리던 날, 도훈은 미래에게 옛날 앨범을 보여주었다. 한 장엔 젊은 시절 군복 입은 도훈의 모습이 있었고, 한 장엔 아이 둘을 안고 있는 웃는 선미의 모습이 있었다. 이건 누구예요? 내 아버지의 동생이었단다. 너와 비슷한 나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날 밤, 미래는 처음으로 가족의 죽음에 대해, 기억의 끈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가족은 꼭 오래 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싶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구나. 연말이 다가오자 도훈은 마을회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름은 기억의 조각들. 각자 가족의 물건 하나와 그에 얽힌 이야기를 적어 전시하는 형식이었다. 미래는 자신이 처음 썼던 감사 일기장을 전시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밥을 차려주었고 할아버지는 내게 말을 걸어주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은 손에 감입차 한 잔씩 들고 조용히 글을 읽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두 손을 맞잡았다.
도훈과 선미, 그리고 미래는 마당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해 겨울, 세 사람은 따뜻한 집안에서 책을 읽고 함께 김장을 하고 눈길을 걷고 손을 맞잡으며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사건 없이도 매일이 특별했고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고산마을의 봄이 완연해지던 무렵 집 앞 감나무 가지마다 연두빛 잎이 솟아나고 있었다. 장도훈은 마루 끝에 앉아 헌바지 무릎 부분을 꿰매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바지랑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또 꿰매는구먼. 그 모습을 본 손녀 장미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 바지 언제 버릴 거예요? 버리긴 왜 버려? 손때가 묻어야 옷이지. 이거 입고 너랑 처음 장 보러 갔었지?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을 떠올렸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장에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었었다. 젓갈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그땐 할머니가 생선 굽다 그만 태우셨잖아요. 너는 그때 태운 고등어 맛있다고 다 먹었지? 세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봄을 맞았다.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특별한 하루였다. 4월 중순,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고산 봄장이 열렸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는데 올해는 작게라도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도훈과 선미도 나가보기로 했다. 미래는 친구 은지와 함께 마을 어린이 코너에서 엽서를 팔기로 했다. 직접 그린 꽃, 산, 할아버지와 할머니 얼굴 같은 그림에 봄이니까 웃어요 같은 문구를 썼다. 이거 손님들이 안 사면 어떡하지? 미래가 물었다. 그래도 누군가는 너의 엽서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야. 선미가 다정히 답했다. 장날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엽서를 샀다. 어떤 아주머니는 3장이나 사더니 말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이 글과 하나에 오늘 하루 기분이 나아졌어요. 미래는 그 말을 듣고 엽서 값을 거슬러 주려다가 멈췄다. 그럼 이건 그냥 선물이요. 대신 다음에 또 오세요. 장날이 끝난 후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노래자랑도 열렸다. 선미는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도훈은 준비해온 동요를 미래와 함께 부르기로 했다. 반달이었다. 무대 위에서 도훈은 장단을 맞추고 미래는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중간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회관 안은 오래간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며칠 뒤 미래는 학교에서 가족 인터뷰 과제를 받았다. 부모님 중 한 분과 인터뷰하고 어릴 적 이야기나 가족의 추억을 정리해오는 숙제였다. 미래는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할아버지랑 인터뷰하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가족이잖니. 그날 밤 도훈은 식탁에 앉아 미래의 질문을 하나씩 들었다.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은 이거였다. 할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예요? 도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처음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선 날이었지. 그날 내 손이 참 작았는데 내 손을 꼭 잡고 말했거든. 여긴 좋은 냄새가 나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 그 냄새, 아마 된장 냄새였을 거예요. 된장 냄새든 나무 냄새든 그날부터 우리 집엔 따뜻한 봄이 왔다. 그 말에 미래는 쑥스러워 웃고는 인터뷰를 계속 이어갔다. 과제 제출 후 선생님은 반 아이들 앞에서 미래의 인터뷰를 읽어주었다. 조용하던 교실은 따뜻한 침묵으로 감돌았고 어떤 친구는 수줍게 다가와 말했다. 너네 집 이야기. 영화 같았어. 5월이 되자 도훈은 작은 뒷마당 한켠에 쑥을 심었다. 쑥은 키우기 어렵지 않았고 선미가 좋아하는 쑥떡을 만들 수 있어서였다. 미래는 매일 물을 주며 자라나는 쑥을 관찰했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심을 때 늘 조용히 흙을 쓰다듬는다. 마치 그 흙에게 부탁을 하는 것 같다. 잘 자라달라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봄비가 한 번 내리고 난 뒤 쑥은 키를 쑥쑥 올렸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 쑥떡 나눔날을 만들었다.
선미와 미래가 만든 떡은 향이 진했고 마당 가득 웃음이 번졌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잔디 위에 돗자리를 펴고 누웠다. 하늘엔 별이 반짝였고 미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어른이 되어도 이 마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떠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떠나도 여기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란다. 도훈이 말했다. 그럼 내년 된장 사러 다시 올게요. 세 사람은 그렇게 늦봄의 밤하늘 아래서 웃었다. 이 집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단단했고 살아온 이야기가 점점 더 쌓여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먼 훗날 누군가가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미래의 공책 속에 조용히 기록되고 있었다.